저희 엄마가 거기서 작은 식당 하세요. 비 내리는 밤 대리운전 기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가 흥얼거린 낡은 노래, 예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돈 벌러 떠난 남자 이야기. 모든 것이 34년 전 자신이 버리고 온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죠. 박상우는 59살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회장실, 수백억대 자산, 그리고 15년간 익명으로 보낸 후원금.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매달 돈을 보낸 그 모자, 가정이 누구인지, 그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아들인지, 돌아가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34년이 되었죠. 빚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그리고 결국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선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준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이제 세 사람은 모르는 채로 같은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회장과 봉사자로, 후원자와 수혜자로, 낯선 사람들처럼.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죠. 돈으로 숨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34년 만의 재회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감동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47층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줄기는 가늘었지만 끈질겼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젖은 유리창에 번지며 흐릿한 빗무리를 만들어냈죠. 박상우는 커피잔을 든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9살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어요. 손끝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더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톱이 도자기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틱, 틱,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창틀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검지로 그 물방울을 천천히 닦아냈어요. 손끝에 차가운 물기가 묻었죠. 그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허공에 둔 채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채웠다. 빈자리는 왜 안 채워질까?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그의 시선은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1991년 여름 예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25살 상우는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바랜 손수건이 접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천이 이제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 아래 회중시계가 하나 있었죠. 상우는 시계를 집어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1991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랍 구석에는 영화 티켓 한 장이 구겨져 있었죠. 색이 바래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회장님, 오늘 후원자 표창식 서류입니다.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서랍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빌딩 외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박상우 자선재단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비에 젖어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15년 전 2010년에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특정 가족에게 매달 조용히 돈을 보냈어요. 재단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상우의 개인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었죠. 회계팀도 이사회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상우만이 아는 비밀이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크게 울려 퍼졌죠. 상우는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액정의 번호가 떴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는 계속됐죠. 한참을 울리던 전화는 결국 끊어졌습니다. 상우는 다시 서랍 속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이번에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사진에 닿는 순간 손이 눈에 띄게 떨렸죠. 그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장실의 불빛은 그를 동그랗게 비쳤어요. 주변은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오전 9시 상우는 여전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셨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에 못다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상우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비서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던 말씀이에요. 돈도 명예도 다 채울 수 있는데 마음만은 안 채워진다고.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서류철을 펼쳐 보였어요. 재단 운영팀 보고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그녀가 나가고 상우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장학금, 의료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었죠. 그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특별관리 계정, 회장 개인 지정 케이스, 15년 지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우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11시 임원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우는 회의실을 나서려다 젊은 임원 한 명에게 불려섰어요. 4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회장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시죠. 상우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하잖아요. 앞만 보고 가야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죠. 후회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처럼 성공한 분이.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유지됐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점심자리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임원 몇 명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회사 얘기를 했죠. 상우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한 임원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회장님,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나를 용서하는 것도.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상우는 잔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다 손끝에 종이 조각이 닿았어요.
그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였습니다. 글씨가 발에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돌아오겠다. 자신의 필체였죠. 1991년 여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우는 25이었어요. 돌아오겠다. 그는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서랍 속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던 선희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그때는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어요. 34년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1991년 봄 충남 예산. 상우는 25살이었습니다. 철공소의 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의 날카로운 불꽃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어요. 상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기름때가 배어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상우는 작업복 주머니를 털며 밖으로 나왔어요. 공장 뒤편 그늘에 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24살 그녀는 도시락 2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그녀 옆에 주저앉았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과 김치, 달걀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자기 달걀을 상우 쪽으로 밀었어요. 먹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자기 김치를 선희 쪽으로 밀었죠. 둘은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둘은 강 둑길을 걸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상우는 캘램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불빛이었지만 그걸로 둘의 길을 밝혔어요.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네요. 선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둘은 강변에 앉아 어두운 물을 바라봤죠. 별이 물에 비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둘을 지켜봤어요. 둘이 잘 되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지. 저 나이에 뭐가 있다고. 돈도 없는데. 5월 초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사장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부도야. 미안하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밀린 돈이 한두 달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만이야.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희가 문 뒤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선희는 그날 저녁배를 살짝 만졌습니다. 상우가 보지 않을 때였어요. 며칠 전 동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죠. 하지만 상우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동수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철공소 동료였어요. 형, 서울 간다며?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안 돼. 빚도 있고. 그래도 선희 씨는 어떡하고. 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형, 후회할 거야. 밤 선희가 물었습니다. 왜 도망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우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3년만. 그때 다시 올게. 정말요? 약속해.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상우는 그녀를 안았죠. 기차역 플랫폼이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상우는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선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다시 올게, 기다려줘.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접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상우는 기차에 올랐죠. 기차가 떠났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2025년 10월 밤 11시. 비가 내렸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상우는 식당 밖에 서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15분쯤 지나 하얀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젊은 남자가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상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쪽으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안 좋네요. 대리기사가 말했습니다. 상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리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손님,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왜요? 목소리가 충청도 억양 같아서요. 저희 엄마랑 비슷해서. 상우는 100m 넘어 대리기사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신가요? 네, 예산이요. 저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상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어요. 예산이요. 네, 작은 동네죠. 손님도 아세요? 조금. 대리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작은 식당 하세요. 손님들한테 가끔 반찬도 더 주시고.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상우는 창밖을 보다 다시 백미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대리기사가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너와 나 손잡고. 단순한 가락이었죠. 상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였어요. 1991년 강변에서 선희와 함께 부르던 노래였죠. 그 노래 뭔가요? 상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대리기사는 웃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강가의 노래라고 부르죠.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대리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옛날 얘기하세요. 젊었을 때 어떤 남자가 있었대요. 돈 벌러 떠났다고. 상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가끔. 근데 더 이상은 안 하세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요금을 건넸어요. 대리기사가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렸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상우는 뒷유리 옆에 붙은 스티커를 봤습니다. 예산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상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예산이라고 쳤어요. 여러 결과가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상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검색 기록을 지웠어요. 예산, 식당, 그리고 그 젊은 대리기사의 얼굴. 모두 지웠죠.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구석에 있었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편지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책상 위 조명을 켰죠. 첫 번째 편지는 선희가 쓴 것이었어요. 1991년 여름에 받은 편지였죠.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상우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선희의 것이었어요. 가을에 받은 편지였죠. 글씨가 더 흔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상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 뒤로는 편지가 없었어요. 상우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의 정체를 밝히면 그들이 불편해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우는 재단 회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지정한 특별 케이스 있죠. 수혜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회장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팀 검토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에 법무팀 의견서가 왔습니다. 실명 공개 시 법적 리스크, 수혜자 동의 없는 열람 불가. 상우는 의견서를 닫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녁 무렵 비서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동창회 초대장이요. 충남 예산 출신 동창 모임.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죠. 상우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선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상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선희와 작은 빵집에 들렀던 기억이었어요. 둘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크림빵 하나를 샀죠. 당신이 먹어요. 아니, 당신이. 결국 반으로 나눠 먹었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날 상우의 얼굴은 냉정했습니다. 선희가 울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개인 계좌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15년간 매달 보낸 송금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계속 후원하되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상우는 예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동창회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낯익은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예산역은 예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주소를 말했어요. 병원은 동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상우는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상우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수간호사가 올려다봤어요.
어디 오셨어요? 후원 관련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방문 시간이 아닌데요. 오후 4시부터예요. 상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어요. 조금만 둘러봐도 될까요? 수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는 명함을 꺼냈어요. 박상우 자선재단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죠. 수간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재단분이시군요. 행정실로 가시면 김 과장님이 계세요. 상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정실로 향하는 대신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창문 너머로 작은 방이 보였어요. 검진실이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죠. 상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 간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상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창문 옆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죠. 34년 만이었습니다. 선이는 58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기억했어요. 1991년 선이가 1000조각으로 작은 곰 인형을 만들었던 것을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문 손잡이까지 갔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선이가 맞을까? 34년이 지났는데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은 아닐까? 상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니까요. 자신의 죄가 버린 시간이, 놓친 삶이 전부 현실이 되는 거였죠. 그는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행정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김 과장은 친절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후원 현황을 설명했죠. 특별히 관심 있으신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예산 출신으로 올해 후원받은 분들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몇 장 꺼냈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지역과 나이는 보였죠. 재단 명의로 지원이 오는데 실제 개인 후원자가 누군지는 저희도 몰라요. 후원자는 완전 비공개지만 재단 이름만 명세서에 표기되거든요. 그게 규정이에요. 김 과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정기 검진 때마다 오시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4시 병원 1층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벤치에 앉는데 옆에 중년 여자가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상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 면회 왔어요. 선이라고. 상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참 착한 친구예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옛날에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떠나버렸다고.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33, 그는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작은 방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죠. 대리운전 호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마지막 손님을 집까지 태워드렸어요.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봉사자 등록을 해둔 곳이었죠. 주로 환자들의 심부름을 도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불렀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와 파 한 단을 샀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선희는 콧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썰고 있었죠. 엄마, 두부 샀어요. 그래, 고마워. 된장찌개 끓일게. 준호는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죠.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선희가 준호의 그릇에 두부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많이 먹어. 힘들잖아. 엄마도 드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어요. 손도 거칠었죠. 저녁 친구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한잔하자.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작은 포차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둘은 소주잔을 부딪혔죠.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민수가 안주를 집으며 물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무슨? 아버지 얘기는 아직도 안 해?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할 얘기가 없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근데 화도 나. 그냥 없는 사람으로 치고 살아.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준호는 대리운전을 하다 작은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뒷차가 살짝 받았어요.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준호는 난감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 김 과장이 불렀습니다. 준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후원금으로 봉사자 지원금이 나왔어요. 지원금이요? 네, 박상우 재단에서요. 준호는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박상우 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재단 어디 있어요? 서울이요. 큰 재단이래요. 준호는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았어요. 박상우라는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명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재단 이름, 주소, 연락처. 그는 휴대폰으로 재단을 검색했습니다. 박상우 회장, 자선사업 확대.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왔죠. 준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재단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둘과 마주 앉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싶은데 절대 익명으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방식대로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재단을 경유해 이체하시면 됩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료비 지원, 봉사자 활동비, 주거 보조금. 항목별로 금액을 적었어요. 절대 제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뒤 상우는 다시 예산을 찾았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나타났어요. 병원 봉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상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이구나. 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상우는 작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수건과 비타민이 들어 있었어요. 봉사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그는 평상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병원으로 갔어요. 행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과장이 나왔어요. 후원 물품입니다. 아, 네. 여기 놓아주세요. 상우는 상자를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상우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틀 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후원 물품 일부가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됐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우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열어보니 물품이 뒤섞여 있었어요. 상우는 소매를 걷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상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호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상우는 마스크를 고쳐 썼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준호는 다가와 상자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어요. 상우는 준호의 옆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정리가 끝나고 준호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톤이었어요. 준호는 상자를 정리하던 상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는 습관도 있었죠.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목소리도 그렇고 손 쓰는 게. 그럴 리가요. 상우는 재빨리 창고를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사흘 뒤 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어요. 회장님, 후원자 얼굴을 공개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익명 후원은 한계가 있어요. 익명이어야 합니다. 복지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상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초콜릿 상자가 있었어요. 1991년 선희가 준 것이었죠. 상자는 비어 있었지만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상우는 그 상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휴게실 책장에 조용히 놓았죠. 상자 안에는 쪽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상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8시 준호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지역 방송에 멈췄어요. 자선사업 특집이었죠. 화면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박상우 재단 회장입니다. 저희는 익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낮고 가라앉은 톤이었죠. 어딘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회장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뒤쪽 책상 위에 무언가 보였죠. 회중시계였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며 상우의 손이 나왔어요. 서류를 넘기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에서 함께 일했던 남자였어요. 그 손 습관, 그 목소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 말할 때 조심스럽게 눈을 내리깔던 표정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죠. 화면이 다시 행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우가 단상에 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익명의 도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방으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후원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꺼내 펼쳤죠. 박상우 재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옆에 놓인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의 후원 내역이었어요. 의료비, 생활비, 봉사지원금. 모두 같은 재단에서 나온 것이었죠.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박상우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죠. 사진도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분명 그 남자였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를 돕는 거지? 준호는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수혜자 지역 예산, 수혜자 가족 구성, 모자 가정, 모든 게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명세서를 책상에 내려쳤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우리를 불쌍하게 본 건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준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누군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재단 행사장. 상우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응했죠. 홍보팀 직원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보도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지원 사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항목에 눈이 갔죠. 충남 예산 지역 모자, 가정 지원, 15년간 지속적 후원. 상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빼주세요. 너무 상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갔어요.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죠. 행사가 끝나고 상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죠. 준호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준호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주먹에 쥐고 서 있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자. 그 재단에 가서 물어보자. 준호는 휴대폰으로 재단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그는 주소를 메모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선희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죠. 준호야, 아직 안 잤어? 준호는 명세서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이제 자려고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꺼내봤죠. 박상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는 강남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벽이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울렸어요. 안내 데스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박상우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재단 후원 관련입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봉사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겠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죠. 벽은 하얀색이었고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죠.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준호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창고에서 봤던 젊은이였어요.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앉으세요. 상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준호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호가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희 가족만 집중적으로 후원하셨더라고요. 왜죠? 상우는 명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게 재단의 일입니다. 수백 명 중에 왜 하필 저희 가족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이요. 예산에서 작은 식당 하세요.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선이. 그 이름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혹시 어머니께서 몇 살이신지. 58이요. 근데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58. 1991년이면 24살이었겠죠. 상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본인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요? 1992년이요. 근데 이게 후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992년. 상우가 떠난 다음 해였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떴죠. 아버지는 계신가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셨어요.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나요?
돈 벌러 떠났대요. 1991년에. 그게 다예요. 근데 대체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1991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죠. 준호는 상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법무팀과 홍보팀 책임자였죠.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한 명이 준호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신중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가. 상우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다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뭔가 있네요. 우리 엄마 아시는 거죠?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건가요? 상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죠.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후원하세요. 우린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상우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숨이 가빴습니다. 내 아들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어디 갔었어? 서울 갔다 왔어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왜? 재단 일로요. 우리한테 후원해 주던 곳이요. 선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재단? 박상우 재단이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상우. 그 이름이었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상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렸습니다. 물이 넘쳐 바닥에 떨어졌죠. 엄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누군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요? 엄마를 아는 사람이에요?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왜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 상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편지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상우는 편지 한 장을 집어 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종이 끝이 그을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상우는 재빨리 불을 껐어요. 편지를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선희의 글씨였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재단 이사회가 급하게 소집됐습니다. 상우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급히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재단 후원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요. 상우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투명성 문제입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상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상우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비서가 들어와 점심 식사를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에 서명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차를 몰고 예산으로 향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죠.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차를 멈췄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병원 건물을 바라봤죠. 선희가 저 안에 있을까? 상우는 차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손잡이에 닿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핸들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상우는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병원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100m쯤 가다 다시 멈췄습니다. 상우는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어요.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선희는 병원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책장 앞에서 멈춰섰죠.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초콜릿 상자였어요. 선희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선희는 쪽지를 든 채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죠.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1991년 자신이 상우에게 줬던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34년 전의 일이었죠. 보관하고 있었구나. 선희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안도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밤 11시 병원 근처 주차장. 상우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 유리에 비쳤습니다. 오렌지빛이 상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죠.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상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991년의 장면들이 떠올랐죠. 기차역 플랫폼, 새벽 5시, 25살의 상우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선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얼굴은 냉정했죠. 아니, 냉정한 척 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강변, 캘램프 불빛 아래 선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상우도 웃었어요. 둘은 노래를 불렀죠.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선희가 배를 만지던 모습 상우는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병원에 다녀온 것도 몰랐죠.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상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91년 여름, 철공소, 선희가 도시락을 들고 와 있었어요. 상우는 그녀 옆에 앉아 밥을 먹었죠. 달걀을 나눠 먹고 김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돈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겁이 났던 걸까? 상우는 눈을 떴습니다. 차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상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입장을 정해 주셔야 한대요. 공개하실 건지 아닌지.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결정이 어떠시든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시면 언론이 들끓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곰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선희가 1991년에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인형이었죠. 상우가 최근에 주문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인형을 손에 쥐었어요. 부드러운 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원을 바라봤죠. 저걸 건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줄까요? 34년 만에 나타나서 인형 하나 건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우는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지나고 있었죠. 상우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공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한밤중이었으니까요. 상우는 정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어요. 내일 오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상우는 유리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주차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건물을 한참 바라봤죠. 내일, 반드시. 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상우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휴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선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상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작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이제야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선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에 든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떠나야 했어요. 그때는 상우가 말했습니다. 빚이 있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선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이었죠. 낮엔 일하고 밤엔 야간 경비를 했어요. 돈을 모으려고요. 돌아올 생각이었나요? 그랬어요. 3년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죠. 왜 안 왔어요?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니까 더 벌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준호를 혼자 키우면서요. 알아요. 미안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준호는 좋은 아이로 자랐거든요. 상우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피로가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상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엄마, 왜 이 사람이? 준호야, 앉아.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상우를 봤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웠죠. 저는 준호 씨 아버지입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턱을 들고 상우를 노려봤죠. 몰랐어요. 당신이 태어난 줄.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상우는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언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상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입니다. 괜찮아요. 상우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어요. 언론이 알게 되면 선희와 준호도 힘들어질 거였습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준호 아버지가 왔는데 밥은 같이 먹어야죠. 준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선희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았죠. 된장찌개와 밥이 나왔습니다. 선희가 상우 앞에 반찬을 놓았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상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하지만은 않았죠. 밥을 다 먹고 선희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죠. 34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원망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도 무뎌졌습니다. 오늘 그를 다시 봤어요.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알았습니다. 그도 힘들었다는 걸요.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준호를 키우며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요. 선희는 작게 웃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6명의 이사가 모였죠. 재단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익명 후원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봉사자 지원 예산을 3배로 늘리겠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상우는 단호했어요. 투명성 문제는 법무팀이 모든 서류를 정리해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후원 내역도 포함해서요. 회의가 끝나고 법무팀장이 상우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언론 인터뷰 일정도 잡혔고요. 고맙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준호는 대리운전 호출을 줄였습니다. 주 3일만 일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재단 자원봉사팀에 합류했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고 물품을 정리하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사람들이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일이 빨라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어느 토요일 예산 지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희가 상우를 데리고 갔어요. 작은 공민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 소개할 분이 있어요. 선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박상우예요. 상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이는 수군거렸죠. 재단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병원 돕는 분.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며칠 뒤 준호가 상우를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둘은 선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녹음해 주신 거예요.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너와 나 손잡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의 목소리였어요. 선희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선희는 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세 사람은 강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물 위에 떠다녔죠.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선희가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과 과일이 있었죠. 날씨 좋네요. 상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상우는 선희와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34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늦었지만요. 낙엽 한 장이 상우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그걸 떼어줬어요. 둘은 눈이 마주쳤죠.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뭇잎 사이로 빛이 반짝였죠. 상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1년 여름 예산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선희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둘은 젊었어요. 웃고 있었죠. 준호가 몸을 기울여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정말 젊으시네요. 너도 이 뱃속에 있었어. 선희가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선희의 배가 살짝 불러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상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준호는 재단 자원봉사팀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완전히 그만뒀어요. 대신 병원과 복지시설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죠. 일이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엔 예산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재단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준호의 사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준호 씨 덕분에 병원이 밝아졌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상우는 일주일에 사흘은 예산에 있었습니다. 병원과 복지관을 방문했어요. 환자들과 대화하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죠. 서울 회장실에 앉아있던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의 식당에서 세 사람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임원 회의가 있는데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자고 제안하려고요. 좋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죠. 밥을 다 먹고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산의 작은 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34년 전 이 거리를 떠났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회사를 만들고 재단을 세우고 회장이 됐죠. 하지만 상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함께 웃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뭐 생각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좋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 상우는 회사 사내봉사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준호가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죠. 직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진행하시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상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둘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상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지금까지 행복한 감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우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매일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